남편이 첫사랑과 몰래 동거를 시작했다. 한 달 후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는 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인사팀장은 말했다. 사모님은 2주 전에 팀원들과 함께 최대 경쟁사로 이직하셨습니다. 모르셨나요? 강지훈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원형 진입로에 들어섰을 때 해질녘은 집의 창문들을 어두운 거울로 바꿔놓았다. 그는 잠시 운전대에 앉아 가죽을 두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도시 반대편에서 윤소희와 함께 산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갔다. 그는 그것을 임시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윤소희는 힘든 이별 후 최근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의 오피스텔 리모델링은 잘못되었고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 없다며 호텔 로비에서 울었다. 강지우는 회사 법인 레지던스를 제안했다. 그러다 그녀가 떨고 있다는 이유로 하룻밤을 묵었다. 그리고 그녀가 악몽을 꾼다는 이유로 두 번째 밤을 묵었다. 주말이 되자 그의 정장들이 옷장의 절반을 차지했고 건물의 경비원은 그들을 부부처럼 맞이했다. 그는 자신에게 박서연이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되뇌었다. 박서연은 최근 들어 까다로워졌다. 그녀는 왜 윤소희가 계약도 없이 회사 경비 계정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왜 강지훈이 발코니에서 전화를 받는지 물었다. 그녀는 기혼 남성이 첫사랑과 5km 이제 회사 자료실에서 오래된 프로젝트 바인더가 사라졌고 원본 서류는 그의 집 서재에 잠겨 있었다. 그것이 그가 돌아온 유일한 이유였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정적 속으로 들어섰다. 서연아. 아무 대답도 없었다. 현관등은 자동으로 켜졌고 그녀가 열쇠를 두던 세라믹 그릇이 없는 콘솔 테이블을 비췄다. 공기는 레몬 세정제 냄새와 그 외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시더향 캔들도 부엌에서 나는 구운 마늘 냄새도 없었다. 박서연이 항상 꽃은 탈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더 아름답다고 주장하며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게 꽂아두던 우스꽝스러운 작약 꽃꽂이도 없었다. 강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 가방을 벤치에 내려놓았다. 거실은 언뜻 보기에 변함이 없었다. 소파는 그대로였다. 대리석 커피 테이블도 그대로였다. 그의 비싼 추상화는 여전히 벽난로 위에 걸려 있었지만 박서연은 언젠가 그것이 마치 세무감사가 신경쇠약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녀가 팔걸이에 접어두던 담요는 사라졌다. 바닥에 쌓여있던 책들, 창가 옆에 스케치 연필들, 그리고 긴 하루 끝에 귀걸이를 던져두던 얕은 파란색 접시도 사라졌다. 집이 도둑맞은 것은 아니었다. 편집된 것이었다. 모든 따뜻한 것들이 제거되었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냉장고에는 탄산수, 머스터드, 외로운 라임 2개. 그리고 그가 산 기억이 없는 샴페인 한 병이 있었다. 냉동실에는 얼음뿐이었고 박서연이 요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벨이 붙은 용기들도 그의 속을 달래줄 국도, 그녀가 자신을 위한 척했던 비상용 만두도 없었다. 그의 짜증이 날카로워졌다. 진심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계단을 2칸씩 올라갔다. 침대는 마치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것처럼 팽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협탁은 비어 있었다. 낡은 코드의 충전기는 사라졌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 담긴 은색 액자는 사라지고 먼지 속에 옅은 사각형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는 옷장을 열었다.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서둘러 비운 흔적이 아니었다. 극적인 것도 아니었다. 비난처럼 흔들리는 빈 옷걸이도 없었. 그녀는 옷걸이도 가져갔다. 그녀의 신발들, 겨울 코트들, 의류 보관 가방들, 재택근무할 때마다 입던 부드러운 회색 스웨터도 사라졌다. 그녀가 가방을 보관하던 선반에는 먼지 속에 깨끗한 선들이 보였다. 강지우는 생각보다 오래 그곳에 서 있었다. 박서연이 이사 나갔다. 그 생각은 마치 누군가 허락 없이 그의 발밑 바닥을 바꾼 것처럼 불쾌하게 다가왔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분노는 그의 갈비뼈를 짓누르는 다른 감정보다 다루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커피 테이블 위에 봉투를 보았다. 검은색 펜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봉투 옆에는 그녀의 집 열쇠, 차고 리모컨, 그리고 그녀가 대문용으로 사용하던 얇은 보안 카드가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혼 소장 및 재산 분할 협의 제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지우는 굳어졌다. 박서연의 서명이 그가 수백 개의 디자인 메모에서 보았던 깨끗하고 앞으로 기울어진 필체로 하단에 적혀 있었다. 그는 서두의 문단들을 읽었다. 그녀는 혼인 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그의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이었다. 그녀는 임시적인 재정 분리, 혼인 재산 목록 작성, 그리고 강지훈이 혼인 기간 동안 윤소희에게 제공한 개인적인 선물과 주거 비용의 상환을 요청했다. 감정적인 편지도, 비난도, 집에 돌아와 달라는 애원도 없었다. 오직 그의 변호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스티커 메모가 붙어 있는 탭으로 구분된 서류 뭉치뿐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짧게 웃었다. 그래, 이게 그 쇼군.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방에서 너무 크게 울렸다. 그는 그녀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불합리한 무언가를 기대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집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혼전 보유 주식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동재산, 공동계좌, 퇴직기여금, 그리고 회사 경비 처리 내역을 모욕적일 정도로 정밀하게 나열했다. 그녀의 퇴장마저도 조직적이었다. 그것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서연은 항상 머물렀다. 그가 투자자들 때문에 저녁 식사를 놓쳤을 때도 그녀는 머물렀다. 그가 비행기 출발 40분 전에 기념일 여행을 취소했을 때도 그녀는 머물렀다. 그의 어머니가 경력을 너무 중시해서 현모양처가 되지 못하는 여자들에 대해 뼈있는 말을 했을 때도 그녀는 머물렀다. 그녀는 제품 출시, 구역 설정 청문회, 고객 재난, 그리고 그가 너무 늦게 귀가해 소파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던 밤들을 견뎌냈다. 그녀는 너무나 꾸준히 머물러서 강지우는 그녀의 머무름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 그것은 기반 시설이 되었다. 램프가 켜지고 차가 나오고 프레젠테이션이 수정되고 고객이 진정되었다. 그의 삶은 그가 다시 걸어 들어올 때마다 따뜻하고 세련되고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신뢰성을 속박으로 착각했다.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몇 년 전 그의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가 대출 기관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바인더를 정리하던 박서연의 모습.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로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있잖아요. 언젠가 이걸로 컨설팅 비용 청구할 거예요. 그는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 당신의 요율은 무제한 배달 음식이야. 그 당시 그녀는 웃었다. 그는 갑자기 그 웃음이 그녀의 눈까지 닿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강지우는 방을 가로질러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것들은 그의 손바닥에서 차가웠다. 그녀는 마치 다시는 들어올 허락이 필요 없을 것처럼 출입 권한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윤소희였다. 바인더 찾았어. 나 짜장면 시켰어. 늦지 마. 그는 메시지를 그리고 이혼 서류 뭉치를 쳐다보았다. 그는 박서연에게 전화했어야 했다. 대신 자존심이 더 빨리 움직였다. 그는 서재로 가서 맨 아래 서랍에서 바인더를 찾아냈고 서류 뭉치는 커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다. 현관문을 잠그면서 그는 박서연이 반응을 원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약 그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녀는 결국 전화할 것이다. 그녀는 과민 반응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어딘가 사적인 곳에서 만날 것이다. 그는 윤소희에게는 지지가 필요했고 어른들은 모든 것을 배신으로 몰아가지 않고도 한 사람 이상을 신경 쓸 수 있다고 설명할 것이다. 박서연은 그 설명을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그가 제공하는 삶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8시 15분에 지훈도시 건설에 들어서서 그의 비서실장을 불렀다. 박 이사님 좀 오시라고 해. 비서실장은 얼어붙었다. 강지우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 말 못 들었어? 대표님. 지금 당장. 비서실장의 얼굴 표정이 그의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했다. 여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하던 사람인데. 알아. 그럼 전화해봐. 비서실장은 마치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린 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1분 후.
인사팀장이 가슴에 폴더를 안고 나타났다. 강지훈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왜 인사팀이 내 사무실에 있는 거야?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인사팀장은 침을 삼켰다. 대표님, 박 이사님은 15일 전에 사직하셨습니다. 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강지훈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인사팀장은 말을 멈추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계속했다. 그녀는 통지 기간을 모두 채웠고 회사 장비를 반납했으며 진행 중이던 파일들을 인계하고 퇴사 증명서에 서명했습니다. 시니어 디자인 팀원 11명도 그 후 2주에 걸쳐 사직했습니다. 그들의 퇴사일은 각기 달랐습니다. 법무팀에서 각 퇴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강지훈의 손이 책상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졌다. 어디로 갔는데? 인사팀장의 눈이 흔들렸다. 노스라인 스튜디오입니다. 노스라인은 그해 지훈 도시 건설로부터 2건의 시 프로젝트 입찰을 따낸 경쟁사였다. 강지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내 아내가 내 디자인 팀을 데리고 내 가장 큰 경쟁사로 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할 생각을 안 했다고? 저희가 공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께서 부재 중일 때 일상적인 인사 문제로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일상적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닫히는 문처럼 갈라졌. 인사팀장은 움찔했다. 강지훈은 농담의 끝을 기다리며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런 것은 없었다. 그의 아내는 집만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를 먼저 떠났. 그리고 그가 윤소희의 아파트에서 자면서 박서연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박서연은 이미 부서 전체가 빠져나갈 만큼 넓은 출구를 만들어 놓았다. 제2장 불 꺼진 사무실. 디자인 부서층은 마치 누군가 맥박을 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멈춰 섰다. 머리 위 조명의 절반이 꺼져 있었다. 한때 석재 샘플, 페인트 타일, 패브릭 견본, 모형, 펜 스케치로 넘쳐났던 긴 자재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회사 장비와 몇 개의 중립적인 바인더만 남아 있었다. 박서연의 예전 사무실 옆 코르크 벽은 깨끗하게 벗겨져 있었다. 아래 칸에 뭐가 들었는지 묻지 마시오라는 손글씨 라벨이 붙어 있던 낡은 커피 머신마저 사라졌다. 인턴 3명이 각기 다른 책상에 앉아 글을 보지 않는 척했다. 다들 어디 갔어? 강지훈이 다그쳤다. 인사팀장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주니어 디자이너와 지원 인력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프로젝트 리더들은 다른 직책을 수락했거나 재배치를 요청했습니다. 한강 지구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 검토 대기 중으로 보류되었습니다. 하버 호텔은 클라이언트가 대체의 핵심 인력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웨스턴 아트센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각각의 대답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강지훈은 박서연의 유리 사무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이름이 문에서 제거되어 있었다. 안에는 회사 편람과 시설팀이 잊어버린 듯한 작은 선인장 외에는 선반이 텅 비어 있었다. 인턴 한 명이 헛기침을 했다. 강지훈이 그를 쳐다보자 젊은이는 즉시 존재를 후회했다. 말해. 박 이사님. 아니, 박서연 씨는 회사에 속한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인턴의 귀가 빨개졌다. 죄송합니다. 더 용감하거나 덜 고용 가능한 다른 인턴이 속삭였다. 화분들은 가져가셨어요. 첫 번째 인턴이 그를 팔꿈치로 쳤다. 강지훈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화분? 그건 그분 개인 소유였습니다. 두 번째 인턴이 말했다. 개인적으로 엑셀 시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엑셀 시트가 있었겠지. 박서연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도 포토스 화분에 라벨을 붙일 사람이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웃겼을지도 모른다. 대신 강지훈은 선인장을 유리벽에 던져버리고 싶은 날카롭고 비이성적인 욕망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서연에게 전화했다.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음성 사서함. 그는 그들의 메시지 창을 열고 입력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돌아와. 문자 아래에 빨간색 알림이 나타났다. 전송 실패. 그는 그것을 쳐다보았다. 박서연이 그를 차단했다. 그의 비서가 뒤에서 몸을 움직였다.
강지우는 휴대폰을 잠그고 말했다. 차 대기시켜. 어디로 가십니까? 노스라인으로. 노스라인 스튜디오는 강 근처에 개조된 인쇄 창고를 차지하고 있었다. 로비에서는 커피, 콘크리트 먼지, 그리고 돈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돈 냄새가 났다. 접수원은 강지훈에게 예약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를 지나쳤다. 선생님, 박서연 이사님 뵈러 왔습니다. 접수원이 일어섰다. 그래도 방문 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 개방된 프로젝트 공간으로 들어갔다. 박서연은 대형 스크린 근처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강지우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흰색 셔츠와 차콜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집에서 선호하던 느슨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이 아닌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연필 한 자루가 귀 뒤에 꽂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권위로 말했고 12명의 사람들이 필기를 했다. 최종 시각 자료 패키지는 내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새벽 2시에 허둥지둥 수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정이 틀어질 것 같으면 틀어지기 전에 말해주세요. 영웅적인 행동은 업무 방식이 아닙니다. 테이블에 앉은 한 여자가 손을 들었다. 클라이언트가 자정에 피드백을 보내면 어떡하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오전 9시에 답장을 받는 스릴 넘치는 경험을 즐기게 될 겁니다. 방 안에 웃음이 번졌다. 강지우는 박서연이 그의 고객들에게 자정에 답장했던 수많은 밤들을 기억했다.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다른 회사에 서서 그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규칙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그의 안에 추한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박서연. 방이 조용해졌다.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강지훈이 바닥을 가로질렀다. 회의 끝났어? 이 회의는 끝났어요. 네. 잘 됐군.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할 얘기 없어요.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표를 내. 인사팀, 법무팀, 재무팀, 내 팀, 인수인계가 필요한 모든 고객 담당자, 그리고 내 변호사와는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한 달 동안 다른 여자와 살고 있던 남편뿐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노트북에 매료되었다. 강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새 동료들 앞에서 이러고 싶어? 예약도 없이 제 직장에 찾아온 건 당신이에요. 박서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사생활을 걱정하는 남자치고는 이상한 선택이었네요. 그의 목덜미가 뜨거워졌다. 당신이 지훈건설 직원들을 여기로 데려왔잖아. 그들은 각자 사직했어요. 일부는 노스라인에서 제안을 받았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갔죠. 아무도 강요받지 않았어요. 프로젝트들은? 지훈도시건설은 클라이언트가 핵심 인력 변경에 대한 검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계약을 유지해요. 노스라인은 지훈건설에 속한 파일은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조직하지 않았는데 11명이 떠났다고 믿으라는 거야? 박서연의 눈이 차가워졌다. 나는 당신이 어른들은 자신이 일할 곳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강지훈 뒤에서 목소리가 답했다. 아마도 당신이 그들의 부서를 비용센터라고 부르면서 클라이언트에게는 그들의 작업에 대해 프리미엄 요금을 청구했기 때문이겠죠. 차연우가 복도에서 다가왔다. 그는 노스라인의 대표 파트너였고 키가 크고 절제되어 있으며 홍보를 싫어하고 소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싫어해서 업계 사진에 거의 얼굴을 비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강지우는 그를 2번 만났었다. 2번의 만남 모두 어느 쪽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이건 부부 문제요. 강지훈이 말했다. 차현우의 시선이 강지훈의 손으로 떨어졌다. 그제야 강지훈은 자신이 박서연의 손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거나. 그는 힘을 풀었지만 놓지는 않았다. 얘기 끝날 때까지는 안 돼. 박서연의 목소리가 단조로워졌다. 강지훈 씨. 차연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가 놓으라고 했소. 긴장된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강지훈이 그녀를 놓았다. 박서연의 피부에는 이미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변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인식.
마치 그 순간이 그녀가 이미 내린 결론을 확인시켜 준 것 같았다. 차연우가 유리 회의실을 향해 손짓했다. 10분 주겠소. 문은 열어두고. 당신 허락은 필요 없어. 아니요. 박서연이 말했다. 당신은 내 허락이 필요해요. 그녀는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 테이블 맨 끝에 앉았다. 강지우는 떠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기에 따라 들어갔다. 박서연이 이혼 제안서 사본을 그를 향해 밀었다. 변호사 통해서 답변 주세요. 강지우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난 거기 안 살아요. 그럼 다른 곳을 구하자. 그녀는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진심으로 놀란 듯이 집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화났다고 생각해. 저는 3개월 전에 화났었어요. 그 다음엔 상처받았죠. 그 다음엔 정직함이 선택적인 업그레이드인 남자에게 계속해서 기본적인 정직을 요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윤소희는 도움이 필요했어. 윤소희에게는 호텔도, 법인 레지던스도, 일산의 가족도, 그리고 강남 절반을 빌릴 수 있는 충분한 돈도 있었어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였죠. 당신은 그걸 줬고요. 그녀는 내 가장 오랜 친구야. 그녀는 당신의 첫사랑이고, 당신은 나와 결혼한 상태에서 그녀의 아파트에서 잤어요. 우린 그런 사이 아니야. 박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어느 신체 부위가 어느 선을 넘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우리 둘 다를 모욕하지 말아요. 당신은 당신의 집을 떠났어요. 그녀와 함께 살았죠. 그녀에게 회사 접근 권한을 주고 그녀의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녀가 내 전화가 자신을 화나게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 전화를 무시했죠. 당신이 첫날에 섹스를 했든 30일째에 했든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적이 아니에요. 강지훈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방향을 바꿨다. 한강지구 프로젝트는 못 가져가.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는 계약에 따라 납품팀을 검토하고 있어요. 제 기존 연구 프레임워크는 제 디자인 스튜디오 소유이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지훈건설에 라이선스를 부여했던 거예요. 제 고용이 끝나면서 라이선스도 끝났어요. 지훈건설의 업무 결과물로 생성된 모든 것은 지훈건설에 남아요. 이거 다 계획했군. 저는 제 남편으로부터 결혼이 여자의 저작권을 가계 재산으로 전환시킨다고 생각하는 CEO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했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다. 강지우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자신의 목소리가 낮아지면 부드러워지곤 했던 박서연을 찾아 돌아와. 그가 다시 더 조용히 말했다. 윤소희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박서연이 등을 기댔다. 그게 당신이 그녀를 처리하겠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거예요. 그것도 클라이언트들이 일을 한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건 불공평해. 아니요. 공평했다면 당신이 바인더가 필요하기 전에 집에 돌아왔겠죠. 그는 움찔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고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강지훈이 이혼 서류를 밀쳐냈다. 난 서명 안 해.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요. 1개월 때문에 몇 년을 망치겠다는 거야? 박서연이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 한 달이 우리를 망친 게 아니에요. 단지 몇 년 동안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침묵을 줬을 뿐이죠. 유리벽 밖에서 차연우가 시계를 힐끗 보았다. 박서연이 일어섰다. 당신의 10분은 끝났어요. 강지훈도 일어섰다. 서연아. 그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다음에 예약 없이 여기 또 오면 보안팀이 당신을 내보낼 거예요. 다시 내 몸에 손대면 증거를 남기고 변호사를 통해 처리할 거고요. 그녀의 차분함이 그 말들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 강지훈이 노스라인을 떠날 때 직원들은 너무나 집중해서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고 그 굴욕은 거의 연극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의 전화가 울렸다. 한강지구 재개발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원했다. 클라이언트의 첫 질문은 간단했다. 이제 디자인은 누가 이끌죠? 강지우는 입을 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곁에는 답을 가진 박서연이 서 있지 않았다. 제3장. 그가 끝내지 못한 발표. 한강지구 프로젝트는 강지훈이 전국의 모든 디자인 잡지 표지에 싣고자 했던 프로젝트였다. 한강변의 옛 공업지대는 복합문화지구,
공공광장, 공연공간, 스튜디오, 푸드홀, 저렴한 주택, 그리고 업무 시간 이후에도 지역을 활기차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야시장으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지훈도시건설 이 최초의 용역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박서연의 팀이 개발을 침략이 아닌 초대처럼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강지훈은 계획사를 했고 박서연은 아이디어를 구축했다. 클라이언트 검토는 강지훈이 노스라인을 방문한 지 3일 후에 열렸다. 지훈 도시건설은 테이블 한쪽에, 노스라인은 다른 쪽에 앉았다. 클라이언트의 법무 및 개발팀은 마치 매우 비싼 이혼 소송의 심판처럼 중앙을 차지했다. 강지훈은 호텔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디자인 이사 대행으로 승진한 빅터장 상무를 데려왔다. 빅터는 박서연의 작업을 검토하기 위해 48시간을 요청했지만 강지훈은 그에게 12시간을 주었다. 박서연은 차현우와 그녀의 전 팀원 4명과 함께 도착했다. 이번에는 남색 옷을 입고 있었다. 시계 외에는 장신구가 없었. 그녀는 자리에 앉을 때 강지훈을 쳐다보지 않았다. 클라이언트 측 대표인 마가렛 앨리스가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결혼이나 고용 결정을 따지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명시된 몇몇 핵심 인력들이 더 이상 지훈도시 건설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지훈건설은 연속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집니다. 노스라인은 원래의 크리에이티브 리드와 몇몇 부서장들이 현재 그곳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납품 계획을 제시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가렛이 빅터를 쳐다보았다. 진행하세요. 처음 10분은 빅터가 박서연의 원래 제안서에 공개된 부분을 반복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역사적인 창고 보존, 강접근성, 지역 상인 파트너십, 다층 조명 등. 그러자 운영이사가 물었다. 야시장 교통량이 서쪽 입구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극장 구역으로 어떻게 전환됩니까? 빅터는 슬라이드를 뒤로 넘겼다. 그것은 실행 단계에서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미 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이사가 말했다. 박 이사님이 지난 봄에 3가지 동선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습니다. 빅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 협력 담당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약속했던 견습 공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빅터는 다시 찾아보았다. 강지훈이 나섰다. 그것은 비전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최적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서연의 팀은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무게가 있었다. 강지훈은 모든 답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자신에게는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가렛은 홍수방지 조경에 대해 물었다. 빅터는 브로슈어에 있는 문장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공예술 예산이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 강지훈은 재정적 유연성을 약속했다. 클라이언트의 재무 책임자는 숫자를 요구했다. 강지훈은 그의 팀이 나중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훈건설의 발표가 끝날 무렵 그 발표는 회사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존해왔는지를 서서히 공개적으로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마가렛이 박서연에게로 돌아섰다. 박서연 이사님. 박서연이 일어섰다. 그녀는 지훈건설을 모욕하지 않았다. 그녀는 빅터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문제로 시작했다. 이 지구는 주민들이 주말에 방문객들을 위해 지어진 명소로 경험한다면 실패합니다. 비 오는 2월의 화요일 극장은 어둡고 부모가 버스 정류장에서 어린이집까지 3개의 하역 구역을 건너지 않고 가야 할 때 경로가 작동한다면 성공합니다.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서연은 동선 다이어그램, 지역 상권 임대, 계절별 프로그램, 조명구역 건설 단계를 훑어나갔. 마야 첸이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설명했다. 루이스 로메로가 공공공간 전환을 다루었다. 프리아 나이르가 조달 시기를 발표했다. 차현우는 보험과 계약 관리에 대해 짧고 정확한 답변으로 설명했다. 그들은 배신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클라이언트가 고용했다고 기억하는 팀처럼 행동했다.
강지우는 스크린 불빛 아래의 박서연을 보며 분노와 경외심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집에서 그녀는 매년 더 조용해졌다. 그녀는 필수가 아니면 업계 저녁 식사에 참석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의 공동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두었다. 기자들이 누가 디자인 전략을 이끌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제 팀입니다라고 말하고 재촉받지 않는 한 그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사생활을 선호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그는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빛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공짜 전기처럼 취급되는 곳에서 낭비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었다. 두 발표가 끝난 후 클라이언트는 비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모두 복도에서 기다렸다. 빅터는 카펫을 빤히 쳐다보았다.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강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전화가 윤소희로부터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을 것인지 묻는 메시지로 2번 울렸다. 그는 전화를 집어넣었다. 박서연은 창가 근처에 서서 프리아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프리아가 한 말에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짧고 진실했다. 강지우는 몇 달 동안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다가갔다. 나한테 고용되어 있는 동안 이미 노스라인과 협상하고 있었어? 박서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사직서를 낸 후에 면접을 봤어요. 퇴사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더군.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그녀에게 회사 접근 권한을 줬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네, 강지훈 씨. 저는 준비했어요. 나랑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 얘기했어요. 당신은 내 걱정을 질투라고 불렀고 윤소희가 감정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말했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즐기고 있군. 박서연이 그를 살폈다. 아니요.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다. 그게 당신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당신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굴욕은 내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가 반응하기 전에 회의실 문이 열렸다. 마가렛이 모두를 다시 안으로 초대했다. 프로젝트는 공식적인 변경 검토를 완료하는 동안 7영업일 동안 중단될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잠정적인 선호는 계약, 보험 및 수수료 해결을 조건으로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을 노스라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지운 도시건설은 적절한 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한적인 시공 관리 책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지훈의 맥박이 목에서 세차게 뛰었다. 지훈건설 이원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명시된 핵심 인력이 떠날 때 우리에게 검토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가렛이 대답했다. 우리는 지훈건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 민간 개발 사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지훈이 박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메모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 그는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다. 당신은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 걸 신경 썼었잖아. 박서연이 돌아섰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서 수습했었죠.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차이점은 하나는 사랑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급 위기 관리였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윤소희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그녀는 갈 곳이 없어서 돌아왔어. 그녀는 밴쿠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그녀의 부모님은 평창동에 집이 있으며 지운 도시 건설은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 31채를 지불했어요. 박서연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온 대륙이 다 비어 있었나요? 자신도 모르게 빅터가 뒤에서 기침일지도 모르는 숨 막히는 소리를 냈다. 강지훈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박서연이 엘리베이터에 탔. 모든 설명이 결정을 더 악화시키네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떠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새로운 이유들을 그만 주세요. 문이 그들 사이에서 닫혔다. 그날 오후 지훈도시건설은 2명의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검토 통지를 받았다. 사시의 이사회 사무국은 디자인 부서의 이직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5시 15분의 재무팀은 강지훈에게 윤소희의 임시 컨설팅 접근과 관련된 문제성 경비 보고서를 보냈다. 6시에 윤소희가 닭죽이 든 은색 보온병을 들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안내 데스크를 휙 지나가 놓고도 없이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갔다. 지훈 씨, 또 점심 걸렀구나. 6명의 이사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윤소희는 멈춰 섰다. 보온병이 그녀의 손에서 기울었다. 한 연로한 이사가 강지훈을, 그리고 죽을 힐끗 보았다.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적어도 한 부서는 아직 풀서비스 인력을 갖추고 있군요. 아무도 웃지 않았다. 윤소희의 미소가 떨렸다. 그녀의 뒤에 있는 화면에는 컨설팅 비용, 차량 요금, 고급 아파트 비용, 사적인 행사 비용, 그리고 그녀의 이름과 연결된 공급업체의 지불금 4억 8,670만 원이 나열된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다. 보온병 뚜껑이 미끄러져 테이블 밑으로 굴러갔다. 박서연이 떠난 후 처음으로 강지훈은 텅 빈 집이 재앙이 아니었음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지 경고였을 뿐이다. 제사장, 죽,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첫 번째 진짜 감사. 윤소희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마치 이사회 조사에 죽을 들고 들어온 것이 의도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보온병을 내려놓았다. 회의 중이신 줄 몰랐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일하지 않으시니 모르셨겠죠. 감사위원회 의장인 루스 팔머 이사가 말했다. 윤소희의 미소가 굳어졌다. 저는 지역사회 협력 업무를 돕고 있었어요. 실행된 컨설팅 계약 없이요. 강 대표님이 승인하셨어요. 모든 고개가 그를 향해 돌아갔다. 강지우는 방이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윤소희가 법인 레지던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하버 호텔에 도움이 될 만한 영향력 있는 갤러리 오너들과 사교 클럽 회원들을 안다고 말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공급업체 경로를 열어주고 그의 사무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유연함은 차량 리스, 운전기사, 식당 계산서, 2번의 사적인 행사, 이해관계자 발표 자료라고 적힌 의류 청구서, 그리고 모어 시빅 스트래티지스라는 회사에 대한 지불금이 되었다.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셨습니까? 루스가 물었다. 윤소희는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싫었다. 몇 분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성함은요? 지갑에 명단을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청구서에는 3건의 완료된 이해관계자 연구, 2건의 인구 통계 보고서, 그리고 임원 환대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다. 루스가 화면을 두드렸다. 우리는 그중 어느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윤소희의 눈이 번뜩였다. 저는 모든 것을 대표이사실로 보냈어요. 강지훈이 그의 비서실장에게 돌아섰다. 우리가 보고서를 받았나? 비서실장은 아파 보였다. 무드보드와 초대 명단을 받았습니다. 한 사회이사가 안경을 벗었다. 4억 8,600만 원의 무드보드와 죽이라고요? 이번에는 누군가 웃었다. 그것은 짧고 우발적이었으며 억눌린 기침이 뒤따랐다. 윤소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굴욕적이에요. 루스의 어조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 감정은 회계 항목이 아닙니다. 강지우는 몇 주 전 박서연이 처음 경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질문을 멈췄어야 했다. 그 당시 그는 그녀가 윤소희를 질투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재무팀이 사소한 운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왜 박서연은 항상 모든 것을 불쾌하게 만들어야 하냐고 물었다. 이제 스프레드시트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증인처럼 벽에 걸려 있었다. 윤소희는 몸을 고추세웠다.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면 떠나겠어요. 떠나시기 전에 회사 노트북, 출입카드, 차량 열쇠, 그리고 모든 서류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루스가 말했다. 귀하의 시스템 접근은 검토가 끝날 때까지 중단됩니다. 윤소희는 다시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배신감은 즉각적이고 거의 유치했다. 지훈 씨? 그는 박서연의 목소리를 기억 속에서 들었다. 당신은 그녀에게 회사 접근 권한을 줬어. 감사에 협조해. 그가 말했다. 윤소희는 죽이 가장자리를 넘어 쏟아질 정도로 재빨리 보온병을 집어들었다. 당신이 세부 사항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다. 박서연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그럴 때가 아니죠.
그녀는 떠났다. 문이 닫혔다. 보온병 뚜껑은 테이블 밑에 남아 있었다. 루스가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이제 우리는 왜 개인적인 관계가 조달, 인사, 재무, 그리고 이해 상충 검토를 우회하도록 허용되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사기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통제 없이 접근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루스는 손을 모았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디자인 이사이자 아내였던 박서연이 당신이 조사하기를 거부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정리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지훈의 턱이 굳어졌다. 이 회의는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지 제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회사 자원을 사용하여 당신과 함께 사는 여성을 지원하는 동안 당신의 아내였던 디자인 이사가 사직을 준비했을 때 그 둘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존엄성이 설 자리를 남기지 않았다. 이사회는 독립적인 감사를 명령했다. 윤소희의 접근은 종료되었다. 강지훈은 일시적으로 공급업체 및 임원 경비에 대한 단독 승인 권한을 잃었다. 지훈 도시건설은 7일 이내에 디자인 부서에 대한 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강지훈은 그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윤소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화장을 망치지 않을 정도로만 울어서 화장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당신은 그들이 나를 범죄자처럼 다루게 내버려 뒀어. 그들은 기록을 요구했어. 박서연이 모두에게 나에 대해 나쁘게 말했기 때문이야. 박서연은 이 사회에 없어. 그녀는 그럴 필요도 없어. 그녀가 떠나자 갑자기 모든 문이 닫혔잖아. 강지훈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파트, 식사, 심야의 대화들 그 어느 것도 당시에는 계산적으로 느껴지지 않았. 윤소희는 감사하고 섬세하며 위로하기 쉬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 뒤에 있는 숫자를 문제 삼는 대신 그의 이야기에 웃었다. 그녀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박서연이 그를 야심차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했다. 윤소희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이 내가 도울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소개를 해줄 수 있다고 말했어. 당신네 사람들이 서류 작업을 처리할 거라고 했잖아. 나는 당신이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이제 와서 순진한 척하지 마.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거기 있는 걸 당신이 좋아했다는 뜻이야. 박서연을 질투하게 만드는 걸 좋아했지. 이 모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걸 좋아했어. 강지훈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그런 일 없었어. 윤소희는 한번 날카롭고 추하게 웃었다. 그럼 왜 매일 밤 거기서 잤는데? 그는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야? 윤소희가 물었다. 아내가 떠나고 회사가 흔들리니까 갑자기 내가 실수가 되는 거야? 당신은 증빙 없이 경비를 제출했어. 그리고 당신은 읽지도 않고 승인했지. 그 진실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윤소희가 가방을 잡았다. 당신을 유능해 보이게 만들었던 여자가 그리워졌다고 해서 나만 악당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녀는 문을 쾅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노스라인의 커뮤니케이션 팀은 박서연을 회의실로 불렀다. 익명의 계정이 밤 9시 이후에 사무실을 나서는 박서연과 차현우의 사진을 게시했다. 캡션에는 어떤 여자들은 남편을 떠나는 게 아니야. 더 부유한 스폰서에게 갈아타는 거지. 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게시물은 박서연이 결혼한 상태에서 팀원들을 빼내고 프로젝트를 훔쳤다고 비난했다. 마야가 너무나 창의적으로 욕을 해서 옆에 있던 주니어 디자이너가 메모를 했다. 박서연은 표정 변화 없이 게시물을 읽었다. 전부 저장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미 했어요. 차현우가 대답했. 법무팀에서 요구 서한을 준비 중입니다. 감정적인 성명서가 아니고요. 그럴 계획 없었어요. 좋아요. 마야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게 다예요? 좋아요라니.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박서연이 물었다. 여의도 공원에서 윤소희에게 결투를 신청할까요?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아요. 차현우가 말했다. 마야가 그를 가리켰다. 이래서 아무도 변호사를 브런치에 초대 안 하는 거야. 난 변호사가 아니오.
당신은 각주로 말하잖아. 박서연은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그날 오후에 답변이 나갔다. 거기에는 박서연의 사직 날짜, 팀원들의 개별 퇴사 날짜, 노스라인의 채용 제안서, 지훈건설 장비 반납, 그리고 고객 검토의 계약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훈건설의 기밀 파일은 이전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그녀의 결혼 기간 동안 박서연과 차연우 사이에 어떠한 연애 관계도 없었음을 부인하고 추가적인 허위 진술은 법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강지훈의 불륜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한 업계 블로거가 26일 밤 동안 윤소희가 법인 레지던스를 드나드는 사진을 공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윤소희의 비공개 단체 채팅방 스크린샷을 유출했다. 박서연은 기본적으로 빌딩 시스템이야. 효율적이고 지루하고 고장 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지. 강지훈이 그녀를 알아채는 건 그녀가 그의 삶을 계속 돌아가게 하기 때문이야. 내가 일단 들어가면 난 사교적인 면을 담당하고 그녀는 계속 화장실이나 그리게 놔둘 수 있어. 대중의 분위기는 3시간도 안 돼서 뒤집혔다. 지훈도시 건설의 소셜 페이지에 댓글이 쇄도했다. 그래서 스폰서는 사실 일하던 여자였던 거야? 자기 아내가 내연녀 SUV 비용 대주는 부서를 운영하는 동안 아내를 지루하다고 부르다니. 정장 입은 사람이 컨설턴트보다 계약 조건이 더 좋았네. 그 마지막 줄은 밈이 되었다. 누군가 윤소희의 은색 보온병을 왕좌에 합성했다. 마야는 그것을 인쇄해서 노스라인 커피 머신 위에 붙였. 박서연은 그녀에게 그것을 떼라고 했. 그러고 나서 마야가 떠난 후 박서연은 먼저 사진을 찍었다. 그 유머는 약 7분 동안 도움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강지훈이 박서연의 아파트 건물 밖에 나타났다. 그는 이혼 서류 공개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하라고 분명히 지시했었다. 경비원이 위층으로 전화를 걸었다. 박서연은 비디오 스크린을 보았다. 강지훈은 어두운 코트를 입고 차양 아래에 서 있었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꽃도 서류도 그녀가 볼 수 있는 변명거리도 없었다. 만날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로비는 밤 10시에 비거주자에게 닫힌다고 전해주세요. 10시 5분에 건물 보안팀이 강지훈을 밖으로 내보냈다. 그는 새벽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다. 박서연은 다음날 아침 경비원이 직접 포위 공격을 격퇴한 사람의 엄숙한 자부심으로 그녀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꼬리말이 아니더군요. 경비원이 덧붙였다. 박서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위층으로 초대할 생각 없어요. 사무실에서 차연우가 그녀의 책상에 커피를 놓았다. 어젯밤에 보안팀에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제가 노스라인의 임원 비상 연락망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 없어요. 아니요, 그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구별은 중요했다. 그는 거의 갈 뻔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절제를 감사를 요구하는 연기로 만들지 않았. 박서연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고마워요. 차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 임시교통편이나 추가적인 건물 보안을 마련해 드릴까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는 떠나려고 했다. 차현우 대표님. 그가 돌아섰다. 저는 약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가 이혼 중이라는 말을 듣고는 제가 복사기 옆에서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대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가가 기울었다. 복사기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집을 나온 이후 처음으로 터져 나온 온전한 웃음이었다. 차연우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이 커피보다 더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제오장, 이혼은 구제 계획이 아니다. 강지훈은 조정 기일에 20분 일찍 도착해서 그중 19분을 문을 보지 않는 척하며 보냈다. 박서연은 정확히 10시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얇은 폴더를 들고 있었다. 결혼 반지도 눈에 띄는 분노도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재협상하러 온 여자가 아니라 마무리하러 온 여자처럼 보였다. 조정위원은 대한민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유책주의가 아니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재산 및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은 강지훈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박서연에게 결혼 생활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훈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안다고 해서 듣는 것이 덜 불쾌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조정위원은 제한된 재정 조건부터 시작했다. 박서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저축액의 동등한 분할과 가치평가에 따른 혼인주택 순가치의 분할을 요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혼전 디자인 스튜디오, 개인 저작권,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할 것이었다. 강지훈은 혼인 기간 중 증가분에 대한 분석을 조건으로 자신의 혼전 회사 주식을 유지할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정당한 사업적 근거가 없는 윤소희에게 이전된 회사 지급 및 혼인 기금 혜택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다. 강지훈의 변호사가 몸을 기울였다. 이건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가 속삭였다. 강지훈은 그를 무시했다. 저는 부부 상담을 원합니다. 그가 말했다. 박서연의 시선은 조정위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시도해 보지도 않았잖아. 저는 몇 년 동안 시도했어요. 단지 전문가에 의해 예정되지 않았을 뿐이죠. 조정위원의 입술이 중립으로 돌아가기 전에 살짝 움직였다. 강지우는 목덜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윤소희와 끝냈어. 박서연이 마침내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감사가 그녀의 접근을 끝냈고 당신이 그녀를 보호하기를 거부한 후에 그녀가 이사 나간 거예요. 그건 나를 선택한 것과 같지 않아요. 그녀가 나를 속였어. 당신이 먼저 나를 속였어요. 나는 거기 머물지 않는다고 말한 적 없어. 방은 조용해졌다. 강지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법한 자신의 문장을 들었다. 박서연은 한 번 눈을 깜빡였다. 그게 아마 당신이 말한 것 중 가장 정직한 것일 거예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내가 잘못 처리했다는 거 알아. 당신은 한 달 동안 첫사랑과 함께 살았어요. 나는 혼란스러웠어. 당신은 편안했어요. 그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경보기가 오작동에서 세 번째 밤에 당신에게 전화했어요. 당신은 윤소희가 겨우 잠들었으니 보안회사에 연락하라고 했죠. 우리 기념일에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은 이사회 저녁 식사가 있다고 했죠. 당신은 그녀가 사진 한 구석에 당신의 시계를 올리는 동안 그녀의 집 바닥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강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거 봤어?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봤어요. 단지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죠. 그의 변호사는 마치 법적으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였다. 강지훈은 그가 항상 신뢰해온 유일한 언어에 손을 뻗었다. 지훈도시 건설로 돌아와. 부사장으로 만들어줄게. 디자인 총괄 권한. 이사회 자리, 지분까지. 박서연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몇 년 전에 얻었어야 할 권위를 결혼 생활로 돌아오는 대가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모든 문제에 패키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야. 당신은 내가 사라졌을 때 함께 사라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는 움찔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그것이 어쩐지 더 아팠. 만약 내가 집을 나가면서 내 팀, 내 고객의 신뢰, 그리고 내 프레임워크를 남겨두고 갔다면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으며 여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가 끝난 이유예요. 조정은 계속되었다. 숫자들이 기억을 대체했다. 집은 강지훈이 재용자를 받아 박서연의 지분을 사들이지 않는 한 팔릴 것이었다. 윤소희에게 준 선물, 보석 구매, 6개월간의 고급 임대료, 리스 차량, 그리고 몇 차례의 송금은 상환을 위해 검토될 것이었다. 회사 경비는 혼인 기금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아닌 감사의 영역에 속했다. 기술적인 문제였지만 박서연은 초점을 간단하게 유지했다.
그녀는 벗어나고 싶어 했. 강지우는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과정이 여전히 가능성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 세션이 끝날 때 그는 그녀를 복도까지 따라갔다. 서연아. 그녀는 멈췄지만 완전히 돌아보지는 않았다. 나한테 3개월만 줘.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된 남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다면 변해야죠. 나를 사기 위한 구매 가격으로서가 아니고요. 사랑해. 그녀는 그때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직 지친 기색만이 있었다. 당신은 사과하기도 전에 용서받는 것을 사랑했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강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 움직임은 본능적이고 소유욕이 강했다. 그가 노스라인에서 했던 것과 같은 움직임이었다. 박서연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강지호는 즉시 그녀를 놓았다. 박서연은 그의 손가락이 눌렀던 피부를 문질렀. 보여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조차도 당신은 아니오라는 말을 듣고 통제력을 잡으려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강지우는 텅 빈 손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도시 반대편에서는 윤소희가 지훈 도시건설의 감사회사 조사관들과 만났다. 검토는 확대되었다. 모어 시빅 스트래티지스는 윤소희의 사촌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청구서에는 공공 데이터에서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사회 설문조사가 기재되어 있었다. 행사 비용은 사적인 저녁 식사와 리조트에서의 주말 비용으로 지불되었다. 두 공급업체는 윤소희가 강지훈의 사무실에 소개하는 대가로 협력비를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윤소희는 모든 것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제출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인터뷰실을 가득 채웠다. 재무팀에서 처리하게 해. 사소한 숫자로나 귀찮게 하지 마. 호텔 프로젝트만 따내면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줄게. 박서연은 질문이 너무 많아. 그냥 내 사무실 통해서 처리해. 그 메시지들은 강지훈이 사기를 지시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것들은 그가 문을 만들고 모두에게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검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윤소희의 변호사는 협조를 권했다. 윤소희는 보복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강지훈이 결혼을 약속하고 자신을 무급의 감정적 동반자로 이용한 후 그의 아내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게 되자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눈물의 영상을 녹화했다. 그 영상은 200만 뷰를 기록했다. 그것은 또한 그녀가 고액의 전략 컨설턴트였다는 그녀의 청구서 주장과 모순되었다. 인터넷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무급이지만 4억 8,670만 원 청구, 현대회계의 선구자. 그녀는 리스한 레인지로버 안에서 감정적으로 착취당했다. 보온병은 면책 특권을 받을 만하다. 박서연은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 마야는 그녀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미팅에 걸어가는 동안 그것을 요약해 주었다. 제발 그만해. 박서연이 말했다. 지금 그녀가 자기 평판을 희생했다고 말하는 부분이야. 그녀한테 평판이란 게 있었어? 마야가 숨을 헐떡였다. 저기 있네. 박서연은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한강 지구 계약 이전은 다음 주에 승인되었다. 지훈도시건설은 기존 시공 문서에 대해 제한적인 역할을 유지했지만 노스라인이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을 맡았다. 하버호텔은 새로운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웨스턴 아트센터는 지훈건설과 함께했지만 일정을 연기하고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지훈도시건설은 무너지지 않았다. 강지훈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축소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임명했다. 강지훈은 당분간 직함을 유지했지만 단독 공급업체 승인, 디자인 채용 권한, 그리고 내부 조사 통제권을 잃었다. 그는 재건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다 감사를 통해 윤소희의 컨설팅 회사와 관련 공급업체를 통해 전달된 30억 원의 미증빙 지급금이 발견되었다. 이사회는 전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그의 일상적인 경영 업무를 정지시켰다. 그 발표는 그가 한때 박서연이 결코 떠날 수 없다고 믿었던 집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도착했다. 냉장고가 웅웅거렸다.
그를 위해 켜지는 램프는 없었다. 기다리는 저녁 식사도 없었다. 그의 전화에는 그 스캔들이 가족 재단 저녁 식사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또 다른 메시지는 윤소희의 변호사로부터 지훈 도시건설 이 모든 통신 내용을 보존하라는 요구였다. 세 번째는 박서연의 변호사로부터 최종 합의 회의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배달 앱을 열고 박서연이 항상 주문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 번 웃었다. 그러고 나서 예기치 않게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제6장 결코 그의 아내이기만 한 여자는 아니다. 노스라인은 목요일 오후 최종 한강 지구 투표에서 승리했다. 프로젝트 팀은 박서연이 클라이언트의 돈을 장식적인 기쁨에 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트에서 산 샴페인과 종이컵으로 축하했다. 마야가 컵을 들었다. 합법적인 퇴사, 문서화된 저작권, 그리고 핵심 인력 조항을 읽을 줄 아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차연우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건배사는 직업 교육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군. 마야가 컵을 내렸다. 알았어요. 박서연이 눈썹 하나로 어른 임원 3명을 겁준 것을 위하여. 그런 일 있었지. 루이스가 말했다. 박서연은 회의 테이블에 기대어 웃었다. 그 소리는 여전히 그녀를 놀라게 했다. 몇 주 동안 삶은 날카롭고 실용적인 조각들로 움직였다. 새 아파트, 변호사 미팅, 고객 검토, 공식 성명, 병원 진료, 가능할 때 잠자기. 그녀는 아드레날린 밑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발견할 만큼 오래 멈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강 지구에서 이긴 것은 복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삶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아이디어들은 결혼 생활을 떠나서도 그녀의 것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녀의 팀은 도난당한 재산이 되지 않고도 따라올 수 있었다. 그녀의 작업은 강지훈이 그의 리더십의 산물로 소개하지 않고도 방 안에 설 수 있었다. 차연우는 다른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집에 가야지. 여기가 집이에요. 충전기가 여기 있거든요. 아파트 있잖아. 있다고는 하죠. 여기 14시간이나 있었어. 박서연이 노트북을 닫았다. 난 괜찮아요. 차연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이 권위가 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남자가 되지는 마세요. 그의 표정이 즉시 변했다. 당신 말이 맞아. 사과는 변명 없이 나왔다. 박서연은 논쟁을 예상했다. 그녀는 하나 준비해 두었다. 차연우가 코트를 집어들었다. 내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어야 했는데 오늘 밤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대신에 성가실 정도로 합리적이네요. 도움이 된다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그게 더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죠. 농담은 그녀가 막을 틈도 없이 튀어나왔다. 침묵이 뒤따랐다. 차연우의 얼굴이 동정이 아닌 이해로 부드러워졌다. 나는 익숙함이 기준이 되는 걸 원치 않아. 그가 말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함께 나갔다. 모퉁이에서 그는 지하철역까지 동행해 줄지 물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 대답을 받아들였다. 그 작은 수용이 깊은 곳 어딘가에 자리 잡았다. 2달 후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다. 박서연은 혼인 계좌와 주택 자산에 자신의 몫을 받았다. 강지우는 윤소희의 임대료, 차량, 보석, 개인 여행에 사용된 혼인 기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데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지훈도시 건설 주식을 유지했다. 박서연은 자신의 혼전 스튜디오,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퇴직 자산을 유지했다. 극적인 의사봉소리도 군중도 없었다. 서기는 스탬프가 찍힌 사본을 건넸고 결혼 생활 전체가 사건 번호가 적힌 종이가 되었다. 법원 밖 계단 근처에서 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말라 보였다. 그의 정장은 이제 어색하게 맞았고 마치 그의 몸이 그가 입는 이미지와 협력하는 것을 멈춘 것 같았다. 오래 붙잡지 않을게. 그가 말했다. 박서연이 멈췄다. 이사회에서 나를 CEO에서 해임했어. 들었어요. 지훈건설은 살아남을 거야. 더 작게. 우리는 호텔 사업부를 매각하고 투기성 개발을 줄일 거야. 직원들이 안전하게 자리 잡길 바라요. 그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군. 아니요, 저는 직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당신을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법원 문 쪽을 쳐다보았다. 윤소희는 경비 일부에 대해 상환 합의에 도달했어. 공급업체 문제는 여전히 검찰에 송치될 수 있어. 그녀의 컨설팅 회사는 끝났어. 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말해. 당신이 문을 열어줬죠. 그녀는 그 문을 통해 무엇을 들고 갈지 선택했고요. 그럼 당신은? 나는 어때?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 박서연은 텅 빈 집, 차단된 메시지, 손목에 붉은 자국, 강지훈이 도시 반대편에서 자는 동안 제안서를 수정했던 밤들을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새 책상, 형편없는 커피를 마시며 웃는 팀, 그리고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한강 지구 계획을 생각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내 시간을 좀 낭비했어요. 비싼 교훈을 가르쳐 줬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를 망치지는 않았어요. 그의 눈이 붉어졌다. 미안해. 이 사과는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제안도, 요청도, 숨겨진 마감일도 포함하지 않았. 박서연은 그가 진심이라고 믿었다. 믿는다고 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듣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게 다야? 그건 제가 부탁했을 때 당신이 저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은색 세단이 길가에 섰다. 차연우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나오지도 그 장면에 끼어들지도 않았다. 마야가 운전하며 앞 유리창을 통해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를 알아차렸다. 혹시 둘이? 박서연은 거의 웃을 뻔했다. 그 질문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알아요? 묻는 거야. 아니요. 당신이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는 제 동료이자 친구예요. 그 이상이 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제가 당신을 떠난 것이 대체할 남자가 필요해서는 아니었어요. 강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항상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혼자 서는데 더 능숙했지. 그게 문제였어요. 박서연이 말했다. 당신은 그걸 인정했죠. 단지 내가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걸 더 선호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차를 향해 걸어갔다. 마야가 몸을 기울여 뒷문을 열었다. 저 사람을 감정적으로 치고 가야 할까? 아니면 차로 치고 가야 할까? 그녀가 물었다. 둘 다 아니야. 아주 성숙하네. 실망스럽지만 성숙해. 박서연이 차에 탔다. 차현우가 뒤를 돌아보았다. 괜찮아?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야가 차를 몰고 교통 흐름에 합류했다. 박서연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자세한 것을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래된 벽돌 창고를 따라 테스트 조명이 켜지는 동안 미완성인 한강지구 부지에 서 있었다. 황금빛 띠가 아치기를 따뜻하게 밝혔다. 푸른 빛이 강변길을 따라갔다. 여름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동네 10대 한 무리가 이동식 벤치를 어디에 놓을지 다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박서연을 불렀다. 선생님, 이거 삐뚤어져 보여도 되는 건가요? 박서연이 다가갔다. 삐뚤어져 보이면 안 되지. 그럼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발명한 건가요? 너희는 그걸 15cm 옮길 이유를 발명한 거지. 10대들은 투덜거리며 벤치를 조정했다. 차연우가 근처에 서서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다. 웃고 있네. 그가 말했다. 재밌잖아요. 쟤들은 당신을 무서워해. 삐뚤어진 벤치를 더 무서워해야지. 그가 그녀에게 컵을 건넸다. 그들은 조명이 하나씩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서연의 전화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전자 통지를 울렸다. 그녀는 한 번 읽고 화면을 잠갔다. 차현우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 최종 판결 났어요.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기분이 어때? 배고파요. 그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슬퍼요. 그건 좀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지. 그리고 후련해요. 그 모든 게 다 사실일 수 있어. 그녀는 그를 살폈다. 당신은 서둘러 연설을 하지 않네요. 나는 보통 3시간 후에나 제대로 된 연설을 생각해내. 좋아요. 왜 좋아? 타이밍을 지혜로 착각하는 남자들에게 질렸거든요. 그가 웃었다. 그들은 팀과 함께 분식집에 가서 자정에 파이를 먹었다. 그것은 성대한 축하 행사가 아니었다. 더 좋았다. 허락 없이 계속되는 그녀의 삶이었다.
제7장 강이 불어난 밤. 한강 지구 공개 개장을 3주 앞두고 서울에는 모든 날씨 앱이 개인적으로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 종류의 비가 내렸다. 14시간 동안 물이 부지를 강타했다. 자정 무렵 서쪽 광장 근처의 임시 배수 장벽이 무너졌다. 진흙이 새로 설치된 보행로를 가로질러 쏟아졌고 2개의 전기 캐비닛은 설계대로 차단되었으며 한 하청업체는 모든 프로젝트 책임자가 싫어하는 문장으로 박서연에게 전화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서연은 4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팀은 처마 끝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하역장 캐노피 아래에서 비옷을 입고 모였다. 위험한 순간 오래된 본능이 지배했다. 박서연은 누구도 받아 적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토목 기사, 조경 계약자, 전기 기사, 클라이언트, 그리고 보험 조정자에게 전화했다. 비가 스크린을 때리는 동안 태블릿으로 도면을 열었다. 차연우는 커피를 들고 도착하자마자 손전등을 건네받았다. 서쪽 도랑. 박서연이 말했다. 펌프가 전력을 잃었는지 용량을 잃었는지 확인해봐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요? 그녀가 다그쳤다. 전체 대응을 누가 조정하고 있죠? 제가요. 결정 사항을 누가 문서화하고 있죠? 제가. 당신이 배수, 전기, 고객 소통, 보험, 그리고 날씨를 해결하는 동안 누가 안전을 지켜보고 있죠? 박서연이 그를 쏘아보았다. 지금은 리더십 세미나 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은 단일 장애점이 되는 것을 멈출 때예요. 그 말들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훈도시 건설에서 박서연은 항상 모든 떨어지는 물체를 잡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유능함이라고 불렀다. 강지훈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불렀다. 결국 조직 전체가 그녀의 피로를 재생 가능한 자원처럼 취급했다. 이제 빗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같은 함정을 다시 만들고 있었다. 박서연은 한숨을 쉬고 또 한숨을 쉬었다. 마야, 사고 기록과 사진 기록. 루이스, 보행자 안전과 바리케이드. 프리아, 전기기사에게 연락해서 차단 상태 확인. 차 대표님, 클라이언트와 보험 업데이트. 저는 토목 및 조경과 함께 있을게요. 팀은 나뉘었다. 박서연이 위임했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작업을 손대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무너지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되자 비가 그쳤다. 전기 캐비닛은 들어올려진 인클로저 안에서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다. 무너진 장벽은 표면적인 손상을 일으켰지만 구조적인 고장은 없었다. 서쪽 길은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했다. 개장은 10일 연기될 것이었다. 박서연은 흠뻑 젖은 채 진흙 속에 서서 망가진 포장석을 바라보았다. 클라이언트 대표가 우산을 쓰고 다가왔다. 비용이 좀 들겠군요. 네. 박서연이 말했다. 계약자의 임시 보호 계획이 승인된 순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문서화할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가 허용했어야 할 것보다 회복 시간을 덜 남기는 가속화된 일정을 승인했습니다. 마가렛이 그녀를 살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는군요. 누군가 숨기기 전에 제가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좋아요. 마가렛이 침수된 광장 쪽을 쳐다보았다. 정오까지 현실적인 계획을 주세요. 낙관적인 계획 말고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8시에 그녀는 노스라인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마야가 고객, 화재, 나쁜 남자용이라고 적힌 비상서랍에 보관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복구 일정을 발표했다. 개장은 10일 연기되었다. 계약자가 대부분의 수리 비용을 부담했다. 노스라인은 박서연의 일정 결정이 위험에 기여했기 때문에 가속화된 관리 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했다. 팀은 초과 근무 수당과 이틀의 보상 휴가를 받았다. 아무도 실수를 인정한 박서연을 약하다고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직함을 빼앗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일을 더 순종적인 여자에게 넘기지 않았다. 그 경험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바꾸었다. 그녀는 이용당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강지훈을 떠났다. 이제 그녀는 자존감은 자신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강 지구는 맑은 하늘 아래 개장했다.
첫날 밤 복원된 창고들은 물에 비쳐 호박색으로 빛났다. 음식 노점상들이 시장기를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광장을 가로질러 분필로 별자리를 그렸다. 한 늙은 철강 노동자는 공공홀 안에 걸린 옛 공장 사진을 보고 울었다. 한 기자가 박서연에게 이 프로젝트가 그녀의 컴백인지 물었다. 그녀는 팀을 둘러보았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컴백은 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암시하죠. 저는 내내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을 멈췄을 뿐이에요. 그 인용문은 디자인 언론을 훨씬 넘어 퍼져나갔다. 강지호는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스위트룸보다 2층 아래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그 인터뷰를 시청했다. 독립감사는 완료되었다. 지운 도시건설은 살아남겠지만 그가 지배했던 회사로는 아닐 것이다. 이사회는 투기성 호텔 포트폴리오를 매각하고 임원용 아파트를 폐쇄하고 미지원 컨설팅 계약을 종료했으며 약화된 디자인 부서를 더 작은 지역 스튜디오와 합병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직원들은 직업을 유지했다. 공급업체들은 지불 계획에 들어갔다. 회사의 이름은 남았지만 강지훈의 이름은 더 이상 로비벽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최고 경영자에서 해임되었고 주주 합의에 따라 3년 동안 운영 권한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개인 보증을 재융자한 후 축소된 소유 지분을 유지했다. 윤소희는 미지원 컨설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데 동의했고 분쟁의 대상이었던 리스 차량과 보석을 반납했다. 두 건의 공급업체 지불 문제는 당국에 회부되었다. 그녀의 홍보 사업은 감사 결과와 그녀의 모순적인 무급 동반자 영상이 청구서를 변호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된 후 가장 큰 고객들을 잃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극적인 판사에 의해 감옥에 가지 않았다. 결과는 더디게 왔다. 은행 통지서, 변호사 청구서, 합의 분할금, 답장을 멈춘 옛 친구들, 잊지 않는 검색 결과.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알 수 없는 번호로 강지훈에게 전화했다. 당신 나한테 빚졌어. 무엇에 대해서? 당신이 원했던 사람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그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그가 지나가도 더 이상 일어서지 않는 직원들을 유리창 너머로 보았다. 나는 나에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을 원했어. 그가 말했다. 그게 내 실패였지. 당신이 그 접근 권한으로 한 일은 당신의 것이었고. 윤소희는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박서연이 그 대사 가르쳐줬어?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그녀는 당신에게 다른 모든 것을 가르쳐줬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 것이라고 불렀지. 전화가 끊겼다. 강지훈은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 그는 지배구조 컨설턴트와 심리치료사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이사회가 첫 번째를 요구했고 마침내 자신의 수치심이 두 번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후회가 수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후회는 그의 고통에 집중했다. 수리는 그가 탈출한 사람에게 새로운 고통을 만드는 것을 멈추는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는 박서연의 건물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췄다. 그는 최종 재산 서류의 제시간에 서명했다. 한강 지구가 지역 디자인상을 받았을 때 그는 문자 메시지에 축하해라고 입력했다. 그는 몇 분 동안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박서연의 옛 번호를 삭제하고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처음으로 침묵은 방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중이었다. 제8장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회사. 이혼 2년 후 박서연은 노스라인을 떠났다. 그 결정은 업계를 놀라게 했고 차현우를 전혀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 디자인 부서를 재건했고 4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노스라인이 지훈건설 이혼 사건의 다른 회사라는 평판을 넘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파트너십을 제안받았다. 그녀는 거절했다. 커지기 전에 더 작은 것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차현우에게 말했다. 성공이 모두가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있게 만들기 전에 저작권이 기록되는 곳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쯤 그 말을 할까 궁금했소.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6개월 동안 회의록 여백에 상상의 회사 이름을 적어왔소. 박서연이 노트북을 닫았다. 거꾸로 읽으세요. 나는 다재다능하오. 그녀가 선택한 이름은 베넷 필드 스튜디오였다.
차현우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아이디어였다. 만약 내가 우리가 이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동안 자금을 대면 그가 그들 사이를 막연하게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다음 10년 동안 회사가 진정으로 당신 것인지 궁금해하며 보낼 거요. 이게 뭔데요? 박서연이 물었다. 그는 눈에 띄게 신중하게 그 질문을 고려했다. 지극히 존중하는 긴장감에 연장된 기간. 그녀는 웃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8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데이트는 대부분 프로젝트 대화로 시작해서 디저트를 두고 다투는 것으로 끝나는 저녁 식사를 의미했다. 차현우는 박서연이 더 이상 그에게 보고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아직 재직 중일 때 노스라인의 지배구조위원회의 관계를 공개했고 그녀의 마지막 해에 대한 보상 결정에서 자신을 제외했다. 낭만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박서연은 그것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베네필드는 12명의 직원, 8개의 큰 창문, 신뢰할 수 없는 화물 엘리베이터 하나, 그리고 파산한 식당에서 구입한 회의 테이블이 있는 옛 동네 도서관에서 문을 열었다. 첫 번째 회사 회의는 40분 동안 계속되었다. 박서연은 5가지 규칙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프로젝트는 임원뿐만 아니라 실제 기여자를 명시할 것이다. 둘째, 독창적인 개념은 문서화되고 적절한 경우 등록될 것이다. 셋째, 예방 가능한 밤샘 근무로 보상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넷째, 돌봄 공백은 야망 감소의 증거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어떤 직원이든 증거를 가지고 박서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급적 건물이 침수되기 전에 해야 한다. 노스라인 의무를 마친 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한 마야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옷이 별로면 증거 없이 이의 제기해도 되나요? 안 돼. 옷이 적극적으로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면요? 인사팀의 사진을 제출해. 방 안에 웃음이 터졌다. 스튜디오의 첫 해는 즉각적인 성공의 몽타주가 아니었다. 한 박물관 클라이언트가 90일 동안 지불을 연기했다. 다른 회사가 불가능한 속도를 약속하는 동안 박서연이 정직하게 작업 비용을 책정하여 공공입찰에서 패했다. 화물 엘리베이터는 배달 기사와 타일 샘플 6상자를 45분 동안 층 사이에 가두었다. 기사는 샘플 보드를 들고 나타나 나는 세상 사이의 공간을 보았는데 조명이 끔찍하더군요. 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나중에 그를 시설 코디네이터로 고용했다. 박서연은 또한 스튜디오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비영리 단체 이사가 25세 때에 자신처럼 지치고 진지하며 모두를 구하려는 결심에 차 있었기 때문에 모호한 범위 하에 커뮤니티 센터 재설계에 동의했다. 요청은 배가 되었다. 일정은 2배가 되었다. 그녀의 팀은 웃음을 멈췄다. 직원회의에서 마야가 박서연 앞에 빨간 폴더를 놓았다. 이게 뭐야? 박서연이 물었다. 증거예요. 안에는 근무 시간표, 범위 변경, 그리고 박서연이 새벽 2시에 답장한 메시지들이 있었다. 박서연은 방어적인 기분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방어적인 기분이 든 것에 대해 부끄러워졌다. 내 말이 맞아. 그녀가 말했다. 방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계약을 재협상했고 초과 작업의 일부를 손실 처리했으며 자신의 의도가 얼마나 고귀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팀에게 사과했다. 나중에 차현우는 그녀가 국수 한 상자를 들고 도서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싫다고 했던 바로 그 시스템을 재현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서요. 시스템은 그렇게 시작돼요. 그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바로잡았지. 그렇게 다른 시스템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그에게 국수를 건넸. 앞으로 5분 동안 현명한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화물 엘리베이터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 완벽해요. 그들의 관계는 비슷하게 화려하지 않은 순간들을 통해 성장했다. 그는 박서연이 큰 프레젠테이션 후에 1시간의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차현우가 배고플 때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모든 가방, 심지어 정장용 가방에도 단백질 바를 넣어 두었다. 그는 장식용 쿠션을 싫어했다. 그녀는 그를 짜증나게 하기 위해 특별히 구역 설정 지도 모양의 쿠션을 샀다.
그들은 그가 일요일에 잠재 고객을 그녀에게 전달했을 때 업무 경계에 대해 다투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사업 개발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하고 소개를 철회했으며 다시 기회를 전달하기 전에 물었다. 그녀는 한 번 마감 주간 동안 저녁 식사를 3번 취소했다. 그는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방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들었다. 그들은 통제의 부재를 책임의 부재와 혼동하지 않았다. 차현우가 프로포즈 했을 때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베네필드의 새 자재 라이브러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지 않았다. 먼저 그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놓았다. 박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합병 계약서라면 나는 떠날 거예요. 이건 동거 및 재정적 경계 체크리스트 초안이야. 그게 어쩐지 더 나쁘네요. 반지도 있어. 그건 도움이 되네요. 그들은 긴장이 풀릴 때까지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지해졌다. 나는 당신의 삶을 흡수하고 싶지 않아, 서연. 나는 그 옆에 짓고 싶어. 우리는 회사에서 별도의 소유권을 유지해. 우리는 독립적인 변호사를 사용해. 우리는 무엇이 공동이 될지 함께 결정해.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답은 아니오로 남아. 그가 반지 상자를 열었다. 반지는 단순했다. 안에는 네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 곁에, 결코 당신 위에 있지 않을. 박서연의 눈이 뜨거워졌. 차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될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한때 유리 회의실 밖에 서서 개입하기 전에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던 남자를 쳐다보았다. 네.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돼요. 스튜디오의 2번째 주요 시험은 한 개발자가 박서연 혼자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베넷 필드를 고용하려고 했을 때 찾아왔다. 수수료는 6개월치 급여를 충당할 만큼 컸다. 그 요청은 강지훈의 의존이 한때 아첨처럼 느껴졌던 것과 같은 독성이 있는 방식으로 아첨하는 것이었다. 박서연은 거의 수락할 뻔했다. 마야가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그들이 당신만 신뢰한다면 왜 회사를 고용하는 거죠? 박서연은 개발자에게 전화해서 대신 팀 주도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 불안한 2주 동안 박서연은 현금 예측을 지켜보며 원칙이 허영심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다 박서연이 한강 지구에서 공로를 인정해준 주니어 디자이너의 추천을 통해 더 작은 공공도서관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보수는 적었지만 클라이언트는 팀 전체를 원했다. 킥오프에서 도서관장은 박서연에게 다가오기 전에 마야, 로이스 프리아, 그리고 인턴들과 악수했다. 다른 이름들이 불렸다고 해서 그녀가 덜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박서연은 거절된 개발자의 제안서를 캐비닛 문 안쪽에 붙였다. 그 아래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수익이 회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니다. 팀은 색깔 있는 마커로 댓글을 달았다. 존엄성도, 주말도, 커피가 더 나빠지면 마야도. 그 캐비닛은 그들이 거절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비공식적인 기념물이 되었다. 재구장, 옛집의 마지막 물건. 옛집은 박서연이 떠난 지 3년 후에 팔렸다. 강지호는 처음에는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파는 것이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것을 미뤘다. 결국 비용은 터무니없어졌고 방들은 그가 이혼 서류를 발견했던 밤처럼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박서연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집서재 맨 아래 서랍에서 마지막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통지했다. 그녀는 택배 기사를 보낼까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직접 가기로 결정했다. 강지훈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였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집은 그녀가 기억했던 것보다 작아 보였지만 기둥들은 여전히 웅장했고 창문들은 여전히 비쌌다. 부동산 중개인이 식탁 위에 상자를 놓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거기에 있을 예정이 아니었다. 그는 10분 후에 연문으로 들어와서 그녀를 보고 멈춰서서 즉시 중개인 쪽을 쳐다보았다. 집 보여주는 게 사시인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개인이 말했다. 이메일 보냈습니다. 강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읽지 않은 이메일과 관련해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중개인은 차고를 점검할 이유를 찾았다. 박서연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가 지운 도시 건설에서 첫 해에 썼던 프로젝트 노트가 있었다. 표지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 필체가 첫 페이지를 채웠다. 디자인은 단지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문장 위로 엄지손가락을 쓸었다. 오래된 바인더 뒤에서 찾았어. 강지훈이 말했다. 보관해줘서 고마워요. 거기 있는 줄 몰랐어. 그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눈이 창문을 두드렸다. 강지훈은 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테이블 건너편에 서 있었다. 베네필드 수상 소식 봤어. 고마워요. 그리고 약혼도.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 고마워요. 말들은 정중하고 완전했으며 초대가 아니었다. 강지우는 마치 마침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닫힌 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 그가 말했다. 박서연은 기다렸다. 나는 당신의 자신감을 내 정체성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어. 직장에서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회사의 것이라고 불렀고, 집에서는 당신의 보살핌을 아내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불렀지. 당신이 반대했을 때 나는 그 반대를 문제로 취급했어. 윤소희가 내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가 침을 삼켰다. 그녀는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받지. 나는 그것을 선택했고, 박서연은 떠난 후 첫 고통스러운 몇 주 동안 이 사과를 상상했었다. 그 환상 속에서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가 완벽한 말을 그녀는 정당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의 잠긴 일부가 열렸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 말들은 부드럽게 내려앉아 그것들이 속한 곳, 즉 과거에 머물렀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알아.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게 아마 후회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유용한 것일 거예요. 그가 조용히 웃었다. 아마도. 그들은 함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집은 그들 주위에서 울렸다. 문턱에서 강지우는 텅 빈 거실을 돌아보았다. 당신이 콘솔 위에 두었던 파란색 그릇 기억나? 흠집이 났다고 말했던 거. 당신이 떠난 후에 찬장에서 찾았어. 기부했지. 그의 눈썹이 올라갔다. 당신이 없을 때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왔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 그릇은 내 거였어요. 아파트를 꾸미는 보호시설에 기부했어요. 강지훈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다시 웃었다. 물론 그랬겠지. 왜요? 나는 2년 동안 그게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어. 어딘가 낯선 사람이 내 감정적 붕괴를 상징하는 물건에 열쇠를 던지고 있었던 거군. 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건 그릇이었어요, 지훈 씨. 이제는 알아. 밖에서 차연우가 박서연의 차 옆에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읽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강지훈이 그를 보고 말했다. 잘 기다리는군. 그는 많은 것을 잘해요. 다행이네. 박서연이 그를 살폈다. 몇 년 전이라면 그 문장은 감탄받기 위해 고안된 항복처럼 들렸을 것이다. 이제는 지치고 진실하게 들렸다. 그녀는 노트를 팔 아래에 끼웠다. 몸조심해요. 당신도.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다. 차연우가 조수석 문을 열었다. 다 됐어? 그가 물었다. 박서연이 노트를 들어 보였다. 한 가지, 추워? 조금요. 그들이 차에 탄 후 그가 히터를 켰다. 그는 그들이 새 블록을 운전할 때까지 강지훈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어땠어? 끝났어. 차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이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내 작업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었는데, 당신은 여전히 알고 있어.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당신은 기억해. 냈지. 그녀는 뒤슈리 창을 통해 보았다. 집은 눈과 나무 뒤로 사라졌다. 그녀는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매각 전에 강지우는 박서연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을 했다. 그는 새 주인들에게 박서연이 결혼 기간 동안 관리했던 모든 수리를 기록한 바인더를 보냈다. 지붕 보증서, 보일러 서비스, 나무 관리,
심지어 부엌벽 페인트 배합법까지. 맨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의 대부분은 박서연 씨가 돌보았습니다. 등기부상의 제 이름을 이 장소의 전체 역사로 착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박서연에게 그 메모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제스처는 다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늦었지만 정확한 정정이었다. 복도에 서 있을 때 그녀는 계단 옆 벽이 다시 칠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강지훈이 자금 조달에 실패한 후 열쇠를 던졌던 밤의 페인트 자국이 사라졌다. 박서연은 그가 자는 동안 다음 날 아침 직접 그것을 수리했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증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수행된 임시방편이었는지 이해했다. 벽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 파일에서 수리 영수증을 찾았어. 내가 직접 했지. 물론 그랬겠지. 그의 목소리가 그 말들 주위에서 갈라졌. 당신이 손상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데 그렇게 능숙해져야 했다니 미안해. 박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 사과는 여기에 살았던 여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녀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고요. 알아.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알았다. 제10장 그녀가 선택한 곳 베네필드의 5주년 기념 전시는 제자리로 돌아가다라고 불렸다. 제목은 박서연이 프로젝트 검토 중에 사용하던 구절에서 따왔다. 계획이 요구, 장식 또는 자아로 너무 붐비게 될 때 그녀는 원래의 목표를 가리키며 아이디어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라고 말하곤 했다. 전시는 복원된 환승호를 모델, 영화, 지역사회 인터뷰, 자재 연구, 그리고 재설계 전후의 공공공간 사진들로 채웠다. 가장 큰 섹션은 한강 지구를 완벽한 성공 사례가 아닌 수정의 기록으로 다루었다. 홍수 피해, 재건된 서쪽 길, 학생 견습 프로그램, 겨울을 견뎌낸 상인들, 나중 작업에 영향을 미친 실수들. 입구에는 벽 하나가 모든 기여자를 동일한 크기의 글자로 나열했다. 임원의 이름은 확대되지 않았다. 마야는 와인 한 잔을 들고 그 아래에 서 있었다. 나는 적어도 금색 글자 하나는 달라고 했는데. 너는 내 이름을 움직이는 스포트라이트에 넣어달라고 했잖아. 박서연이 말했다. 리더십은 혁신을 두려워하지. 홀 건너편에서 차연우는 3명의 행사 스태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노인 손님이 접근 가능한 경로를 찾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는 박서연이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들은 지난 봄 베네필드의 옥상 테라스에서 결혼했다. 24명의 하객, 한 번의 저녁 식사, 극적인 서약은 없었다. 그들의 혼전 계약은 꽃을 협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다. 마야는 그것을 가장 감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로맨스이므로 가장 시장성이 없다고 불렀다. 박서연은 더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한 젊은 디자이너가 가슴에 포트폴리오를 꼭 껴안고 다가왔다. 박서연 대표님? 네. 저는 UIC 마지막 학년입니다. 자신의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서연은 세련된 답변을 할 수도 있었다. 저작권, 문화, 공공이익 디자인. 대신 그녀는 말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에 지쳤어요. 학생은 놀란 듯 보였다. 박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더 어려운 부분은 단지 내가 책임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소모시키는 또 다른 장소를 만들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당신은 종종 당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일찍 알아요. 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머무르는 것이 매년 당신을 더 작아지게 만드는지 물어보세요. 박서연이 기여자벽 쪽을 힐끗 보았다. 만약 대답이 예라면 떠나는 것이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첫 번째 정직한 디자인 결정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박서연은 짧은 연설을 했다.
그녀는 소외된 공간,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팀을 바라보았다. 저는 한때 침묵이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인내심 있게 사랑하고 모든 문제가 눈에 띄기 전에 해결하면 존중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홀은 조용해졌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것은 기대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았다. 한 사람이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스템이 친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팀이 반복되는 비상사태를 이겨낸다고 해서 리더십이 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여자가 모든 것을 짊어진다고 해서 그녀가 그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서연이 잠시 멈췄다.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작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류 작업, 경계 설정, 휴식, 누가 기여했는지 이름 붙이기,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을 반복했을 때 사과하기, 사람들이 초대받지 않고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면서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차연우는 뒤편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컴백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자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이름 불리고 올바른 작업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올바른 경계가 지켜지는 것을요. 박수 소리가 홀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 후 박서연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다. 눈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밤은 겨울을 품고 있었다. 차연우가 차 두 잔을 들고 그녀에게 합류했다. 완전한 문단으로 말하더군. 그가 말했다. 걱정되는데 전시회잖아요. 문법을 기대하죠. 그가 그녀에게 컵을 건넸다. 안에서는 행사가 계속되었다. 웃음소리, 유리잔 소리, 발소리, 층을 알리는 엘리베이터의 부드러운 기계음. 박서연은 돌난간에 기댔다. 걱정될 데 없어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결혼 생활을 만들었다는 거. 차현우가 생각했다. 우리는 별도의 회사를 소유하고 별도의 전문 변호사를 유지하며 분기별로 재정 대화를 계획하고 서로를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 동의를 요구하지. 로맨틱하게 들리게 만드시네요. 공동 장보기 스프레드시트까지는 아직 안 갔어. 그녀가 웃었다. 그가 그녀의 컵에 자신의 컵을 부딪혔다. 아니, 그가 말했다. 나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랑의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아. 부주의한 것이 단지 더 잘 광고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해. 박서연은 유리창을 통해 전시회를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다른 모든 사람들 옆에 작은 한 줄로 나타났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크게 선택해주기를 바랐다. 이제 그녀는 안전을 다르게 이해했다. 그것은 한 번 선택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고려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공로를 훔치지 않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동료였고, 명령을 내리지 않고 걱정할 수 있는 파트너였으며, 한 사람이 기다리도록 배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신경 썼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이었다. 그들이 안으로 돌아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든 학생이 마야에게 스케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야는 듣고 나서 말했다. 논리는 혼돈이지만 아이디어는 신발이 훌륭하네.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학생은 움츠러드는 대신 웃었다. 그것 또한 박서연은 생각했다. 일종의 디자인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둘 중 누구도 마법처럼 쉽게 만들지 않았다. 결혼 6개월 후 차연우는 박서연이 그들을 위해 조용한 여행을 계획했던 바로 그 주말에 강연 약속을 수락했다. 그는 여행이 유동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초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논쟁은 40분 동안 계속되었고 달력 식민주의라는 구절을 포함했는데 나중에 둘 다 정의할 수 없었다. 과거의 박서연은 실망을 삼키고 분노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차연우는 더 비싼 여행을 제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부엌 식탁에 앉아 각자가 무엇을 가정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그들의 계획 후에 수락했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다. 박서연은 여행을 가볍게 제시하면서 몰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공유된 규칙을 추가했다. 중요한 것이 극적인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만 말해야 하는 것은 의미한다.
마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역겹네. 소통이 또 하나의 완벽하게 좋은 비극을 파괴했어. 박서연은 어쨌든 그 규칙을 지켰다. 그것이 삶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든 것이었다. 거기에는 강지훈을 대체할 완벽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을 견뎌낸 것에 대한 우주가 보내준 보상 같은 남자도 없었다. 거기에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알아차려야 하는 두 명의 불완전한 어른이 있었다. 에필로그. 자신에게로 돌아가다. 몇 년 후 강지훈은 박서연이 기조연설을 하는 업계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그는 뒤쪽에 앉았다. 지훈도시 건설은 여전히 존재했다. 더 작고 더 안정적이었으며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아니었다. 지배 구조 제한이 끝난 후 이사회는 그에게 비상임 자문 역할을 제안했다. 그는 수락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박수 없이 모든 방이 그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그의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윤소희는 상환 합의를 완료했다. 한 공급업체 관련 사기 혐의는 그녀가 협조한 후 보호 관찰과 배상으로 끝났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다른 사람들의 경비 계정에 훨씬 덜 접근하는 더 조용한 경력을 재건했다. 파멸도 구원도 한 번의 극적인 장면으로 오지 않았다. 삶은 그녀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 단순히 좁아졌을 뿐이다. 정상회담에서 박서연은 공공 디자인과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 말했다. 젊은 건축가들이 앞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들었고 결코 당혹감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세션이 끝난 후 강지우는 한 긴장한 졸업생이 그녀에게 개념 스케치를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구조는 손봐야 해요. 박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아이디어에 빛이 있어요. 미완성된 아이디어를 가치 없는 것과 혼동하지 마세요. 학생의 얼굴 전체가 변했다. 강지우는 박서연이 지훈건설의 주니어 디자이너들에게 비슷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것을 평범한 관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그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안 사람들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최종 재산 매각 후 박서연이 차단하지 않기로 선택한 번호로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축하해. 기조연설 훌륭했어. 몇 분 후 그의 전화가 켜졌다. 고마워요. 두 단어, 정중하고 거리가 있었다. 지훈건설. 강지훈은 눈이 뜨거워졌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주기로 선택한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해 겨울 박서연은 옛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했다. 강지훈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새 주인들이 다락방에서 두 번째 상자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초기 모델, 금이 간자, 그리고 그녀가 대학원에서 만든 작은 세라믹 집을 담고 있었다. 그 미니어처에는 현관문이 없었다. 차연우가 그것을 손안에서 뒤집었다. 실험적인 보안? 나는 23살이었고 극적이었지. 당신은 여전히 극적이야. 이제는 디테일이 더 좋아졌지. 그들은 그 세라믹 집을 거실 선반 위에 놓았. 실패한 결혼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박서연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 속으로 사라지는 법을 배우기 전에 그녀였던 증거로서. 베네필드의 10주년 기념쇼는 이전 전시회와 같은 제목을 사용했다. 제자리로 돌아가다. 입구에서 박서연은 옛 문단 아래에 새 문단을 썼다. 사람의 가장 깊은 상실은 항상 한 장소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 몇 년 동안 서 있으면서 그 불편함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작업,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삶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곳에 당신 자신을 두는 것이다. 10주년 기념쇼는 또한 돌봄, 질병, 이혼, 이민 또는 전통적인 회사들이 헌신 부족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다른 공백 후에 돌아오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유급 펠로우십을 시작했다. 박서연은 펠로우십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를 거부했다. 마야는 인생이 있는 사람들 상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더 차분한 제목을 선택했다. 한 펠로우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12년 동안 건축을 떠났던 46세의 어머니였다. 또 다른 한 명은 암 이후에 경력을 재건하는 전직 건설 관리자였다.
세 번째는 학대적인 결혼 생활을 헤쳐나가면서 5년 동안 야간 근무를 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고르지 않았다. 그들의 판단력은 그렇지 않았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박서연은 그들에게 말했다. 공백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고 배우고 짊어진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공백이 결코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당신의 능력을 지우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 한 펠로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혼 소송을 기다리며 법원 복도에 앉아 있을 때 옛 한강지구 인터뷰를 보았다고 말했다. 당신이 떠나는 것은 자기 구조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말했다. 주차 영수증 뒷면에 그걸 적어놨어요. 박서연은 그 순간을 연설로 만들지 않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빠져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박서연은 문 없는 세라믹 집을 펠로우십의 첫 단체 사진 옆에 놓았다. 차연우는 모두가 떠난 후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여전히 문이 없네. 그가 물었다. 하나 추가할까 생각했었어. 그래서 고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어. 단지 맥락이 필요할 뿐이야. 그는 그녀 옆에 섰고 온기를 나눌 만큼 가까웠지만 붐빌 만큼 가깝지는 않았다. 박서연은 그의 어깨에 가볍게 기댔다. 약속은 필요 없었. 그들 뒤의 방은 이미 증거를 담고 있었다. 이름은 보존되고 문은 존중받고 작업은 공유되고 삶은 어떤 관계보다 더 크게 남아있도록 허용되었다. 방문객들이 홀을 지나갔다. 디자이너들이 모델을 두고 다투었다. 아이들이 미니어처 광장의 조명을 바꾸는 버튼을 눌렀다. 한강 지구 주민들은 이제 매주 방문하는 가게들의 사진을 가리켰다. 누군가 박서연에게 다시 시작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텅 빈 옷장, 이혼 서류 옆에 열쇠, 그리고 강지훈의 답장 없는 메시지 아래에 빨간 알림을 생각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더 일찍 떠났어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질문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 박서연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늦었다는 것이 결코 안 했다는 것과 같지는 않아요. 갤러리 건너편에서 차연우는 그녀를 손짓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마야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마야는 분명히 다음 전시회에 불꽃놀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한때 강지훈의 아내였고 지훈도시 건설에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으며 무언가 고쳐야 할 때만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들은 그녀의 역사에 속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의 위치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서연, 디자이너, 설립자, 파트너였다. 문이 의무가 되지 않고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여자. 떠나는 것이 그녀가 바친 세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여자. 단지 그 세월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멈출 뿐이라는 것을. 갤러리 조명은 저녁이 바깥에 자리 잡으면서 따뜻해졌다. 박서연은 자신의 이름 아래 자신의 작업에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서 있었다. 그녀는 구조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왔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자신에게로 돌아왔다.